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데다 무역 협상 불확실성도 가세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9%,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4%, 나스닥 지수는 0.4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WTO 상계 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6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유럽의회의 절반이 넘는 38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폰데어라이엔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집행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SK하이닉스 김동섭 대외협력총괄 담당 사장이 일본의 원자재 협력 업체들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며칠 동안 현지에 머무르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현지 협력 업체의 경영진들과 만나 소재 수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 오르면서 2090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소폭 빠졌는데요. 이 약보합권이 67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수급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어제 하루 동안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업종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7거래 연속 전기전자 업종들 중점적으로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업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웃고 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15일에서부터 16일까지 이 아마존이 진행하는 연중 파격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한창입니다. 이 시장에 줄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다시 업종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최근 이 상승세를 주도했던 통신 장비 업종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올해 하반기 시작과 함께 기업 공개 러시도 재개됐지만 정작 증시에 대비한 새내기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업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기, 전자 업종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여행주들은 좀 다시 죽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업종들 희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오히려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좀 수그러들게 될 것인지. 일단 업종별 움직임을 통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좀 장기화, 지속,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의 하락, 그리고 자동차 업종으로의 어떤 우려감, 확산 분위기 시장 내 감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IT 업종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일본발 어떤 수출 규제 발표 이전에 주가 이미 회복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주가 기준으로만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 무역 분쟁, 일본과의 무역 분쟁의 어떤 우려감이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IT 반도체, 특히나 주가를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6일째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수급을 현재 상황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살펴보게 되면 이는 더 확대되면서 7거래일 연속 IT,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주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바로 재고 감소, 재고를 조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시장은 오히려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관련된 수급, 다소간의 좀 불안 양상이 야기되다 보니까 오히려 재고를 감소하고 재고를 조정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 업황, 특히나 반도체 가격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초 소재나 기초 정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의 부양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 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얼마 전 시장 내에서 나타났었던 애국 테마주들은 조금은 좀 한풀 꺾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고, 오히려 첨단 어떤 기기라든지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국산화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잠재력 내지는 기대감, 시장 내 큰 모습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어제 같은 경우 국산화 기대주가 실질적인 시장 내 테마주로 부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매우 중요한 업종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이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중심의 어떤 연구 개발 이런 가능성이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기랄지 사막 콘덴서랄지 아모텍이랄지 이런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일본발 규제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기대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크게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가 정밀 공작 기계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암 기계랄지 화천 기계랄지 후성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역시 우리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 시장 내 충분히 발휘가 되면서 일단 시장 기대감이 커가고 있다라는 점. 아마도 향후 정부 지원 그리고 R&D 관련된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 지금 현재 관련 업종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련 업종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피해 가능 업종,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시작으로 해서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더 나아가서는 정밀 공작 기계랄지 자동차 업종까지 그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일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 시장 내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좀 직접적인 모습 속에서야 어떤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를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 내지는 기대감 쪽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동을 해 나가면서 주가의 모습은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것 분명히 있죠. 반일 감정, 그리고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여행 관련주들은 여름 성수기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주가에 좀 안 좋은 조정의 양상, 하락의 양상, 모멘텀의 둔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염두에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으로의 소위 말하는 자동차 부품, 이쪽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 국가로서의 제외 가능성, 가능성보다는 제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이에 따른 피해 가능성, 자동차 업종에 조금 좀 확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근데요,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실적 부분과 실적 개선 부분과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의 수혜 가능성 부분과 조금 좀 다른 모습으로 자동차 업종이 조금은 좀 힘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우려감들을 불식시킬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한번 자동차 업종 지금과 같은 조정 양상, 일단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조정 양상을 오히려 매수의 어떤 그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정밀 공작 기계랄지 반도체 업종, 일단 반도체 업종에서 반도체 가격의 변화, 가격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 대만의 TSMC의 주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향후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업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지만 이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실적 부분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15일부터 16일까지 아마존이 진행하는 연중 이 파격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한창입니다. 보니까 약 8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런 행사가 금융시장에 주는 힌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이 보였던 그 이유, 배경,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짚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6월에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0.4% 증가하는 그런 모습. 시장 기대치가 0.1%였습니다. 이를 크게 상회하는 매우 긍정적인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근데 시장은 오히려 이 소비의 개선 양상을,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6월 소비 지표를 놓고 평가를 할 때 오히려 FOMC가 7월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자그마하게 50bp 인하에 대한 빅
B컷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비 지표마저도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물가지표의 긍정적인 모습에 더해져서, 그리고 그 전주였죠. 고용지표의 개선 양상과 함께 더 어우러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경제 여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인식이 되면서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좀 후퇴해지게 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조금은 좀 희석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다소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점. 물론 지난밤 미국 시장의 하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의 모습,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해소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에 다소간의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 그런 뉘앙스들, 그런 어떤 그 시장 내 움직임 좀 보여지긴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작용을 하긴 했었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우리가 인식을 좀 하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제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소비 지표, 소비에 너무나도 긍정적인 지표가 오히려 시장을 다소간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근데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지금 오늘 오전,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까지, 그들의 시간으로 16일 자정까지 아마존 최대 그 온라인 쇼핑 업체죠. 프라임데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통계 지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촉진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 소비의 성향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매년 우리가 이 부분 생각을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에 얼마만큼 미국에서 소비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가,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얼마만큼 소비가 촉진이 되었는가. 결국은 미국 GDP 성장률의 GDP에 거의 60%,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소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비의 모양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 근데 7월에 일단 아마존에서 여름에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맞물려서 오프라인 회사들인 월마트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타겟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온라인 경쟁 업체죠. 이베이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11월 11일 중국 세계 최대의 어떤 그 온라인 유통회사인 알리바바의 광군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광군제의 파격 할인 행사와 상당히 유사하게 우리가 놓고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결국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소비 촉진이 되는지, 아마도 이 부분 시장 내 지난밤에 나타났었던 소비의 6월 소비 증가 지표와 아마 비슷한, 유사한, 너무 좋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전년 수준, 그리고 최근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어떤 그 소비 행보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은 계속되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매출 확대, 매출의 전망치는 일단 올해 58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전년 39억 달러 대비해서 한 30% 정도 확대되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전망치 대비해서 우월한 어떤 그 매출 양상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소간 좀 저조하거나 시장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 지켜보시는 것도 향후 유동성 장세의 움직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로 다시 한번 소비 수준 체크하면서 금리 방향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일본발 규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미 간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한국 시장 간의 디커플링 양상이 해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결국은 일본 규제를 놓고 이를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시장 내에 작용을 하게 될 것이냐 못하게 될 것이냐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의 디커플링 양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이 분명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관심 변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관심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2분기 실적 조금 좀 관심이 좀 둔화되어지죠. 오히려 일정 부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져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이 지속되는 이슈는 7월 FOMC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이 오히려 더 커가고 있는 것, 일본의 규제를 극복하려는 우리나라 움직임,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점. 이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에 있어서 핵심 이슈 3가지 정도 꼽습니다.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물가 중심으로 분명히 전개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IT 업종과 소재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이 있다. 2분기 실적이 본격화가 된다. 근데 초미의 관심사는 업황 회복이 지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업황 회복이 앞으로 조금 더 당겨질 것이냐. 재고 조정의 기회,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환율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업종, 일본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환율 수혜 업종으로 충분히 2분기 실적,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일본 규제 확산과 국산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힘겨루기를 하게 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결국은 정부의 지원 방향성, 재고 조정에 대한 반사 이익 가능성, 이 부분을 놓고 시장 내 아마 발빠른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 부분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특히 지난밤 좀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편으로 중국 GDP가 조금 좀 실망스럽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나 이 부분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내수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어제부터 이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제약 바이오주들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첨생법 이 재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제약 바이오주의 이 반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워낙 안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심리 구간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이 보셨던 것처럼 임상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임상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지수 수출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난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간에게 먹여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엄격한 걸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게 잘 되고 나면 미래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약 바이오를 이제 안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늙고 병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이런 명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하는 게 가장 큰 이런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꿈을 안고 가는 이런 주식이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침생법 같은 이런 게 새롭게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로만 해도 주가에는 다시 한번 좀 기폭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더 이상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씩 민감해질 수 있는 시장으로 다가서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작과 함께 IPO 러시도 재개됐지만 정작 증시에 대비한 새내기 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작과 함께 IPO 상당히 많이 러시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증시에 대비한 새내기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여파를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8월까지 IPO 시장에서 20여 개 이상의 이런 기업들이 몰릴 전망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난기류에 따라서 난기류가 조금 많이 있어서 가라앉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공모주들의 이런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5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AFW 같은 주가는 지난달 1일 코스닥 상장 이후에 17%나 떨어져 있으며 공모가를 20% 가까이 밑돌고 있고요. 2차 전지 부품 업체로서의 이런 시장이 높은 관심을 받은 이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웃돈이 28,000원에서 형성은 됐으나 그 다음부터의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발을 들인 이런 펌텍코리아나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셔틀뱅크 같은 경우가 공모가를 모두 지금 현재 밑들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달에 상장한 4개의 종목이 평균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23%나 달하면서 공모가 하면 그래도 좀 대박이 난다라는 이런 공식이 많이 깨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시 전반적으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서 이런 새내기주도 상장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옥죄던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의 협상의 계기로 살짝 숨을 돌리다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재가 지금 현재 겹쳐 있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반도체 규제 이런 직격탄을 맞이하는 IT와 일단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바이오들이 지금 현재는 흔들리면서 공모주 시장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IPO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시장이 많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상장을 했거나 올해는 8월까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 수가 20개로 지난해 7월에서 8월 상장 이런 기업 수 대비해서 이것을 웃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고 승인을 시기를 조율하는 기업이 한 6개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8월까지 상장하는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하반기 시장을 낙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IPO 기업들이 몰리는 것은 지난해 4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업이 많이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연초에 비해서 수요 예측 및 이런 공모 청약 경쟁률과 상장이 되었던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올 하반기부터
기술력 검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뭐 증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서 또 조정 상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좀 부담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IPO 기업들의 몰릴 때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더 많은 이런 매력을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모주 하면 무조건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이것을 확인하고 기관의 수요가 얼마나 몰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위험성이 뭔가에 대한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업종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밸류를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모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기관들이 청약을 먼저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보호 예술을 해줄 것인지 첫날 얼마나 이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IPO 물량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새내기 종목들 좀 밸류에이션 매력을 따져봐야 하고 특히나 이 기관 쪽 수급을 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 불씨가 자동차 업적으로 좀 옮아붙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은 조금 자동차 쪽이 그나마 지금 현재 올해 내내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가 좀 생각지도 않았던 의목이 좀 길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파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한다면 실제로 시작이 된다면 8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이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는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등 잇따른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판매 부진과 어떻게 보면 실적 악화 속에서도 노조는 오히려 사측을 열심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이런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3일 임금과 단체 협약 13차 협상을 벌였지만 서류의 입장만 확인한 채 그냥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자를 떠났다라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노조 쪽에서는 만약 이거를 강행할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떻게 보면 귀족 노조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8일에도 성명을 내고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이런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꾸도록 취업 규칙을 개정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지난달 21일에 노조에 2달마다 지급하던 이런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 규칙을 변경 통보를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에 이르는 이런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이런 고육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을 포함을 시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판매 부진 만회를 위해서 히든카드인 팰리세이드 증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노조는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팰리세이드의 이런 뜨거운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서 증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계약 후에 국내 계약 후에서 대기 기간이 거의 1년에 이를 정도로 지금 현재
큰 인기를 끌고는 있다. 그렇지만 증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러한 모습 외에도 또 최근에는 이런 한일 무역 분쟁 불씨가 자동차 업종으로 좀 많이 옮겨 붙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데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이런 큰 축을 담당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복 대상으로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먼저 선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업황 전반에 지금 현재 일본과의 이런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조금 눈치 보기 그리고 골몰을 앓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자동차까지 지금 현재 불씨가 좀 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들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초단타 매매로 논란을 일으킨 메릴 린치에 대해서 제재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투자자들이 크게 불만을 가져온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제재받은 첫 사례이니만큼 앞으로 이런 규제들 늘어나게 될까요? 자, 우선은 한참 동안 메릴 린치 창구가 뜨면 얘들 또 단타 치겠구나. 얘들 사자 창구, 매도 창구에 다 같이 동시에 뛰면서 사자 팔자를 동시에 열심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시델타 증권 같은 경우는 2,200억의 어떻게 보면 매매 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릴 린치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델타 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서 6,220회 정도 900만 주, 847억 원의 이런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메릴 린치는 80조 원의 거래를 수탁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메릴 린치가 2017년부터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허수성 주문이 적출되고 있음을 인지했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또 감리 대상 이런 예상 계좌로 선정됐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가 직접 주문 접속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 이런 주문의 이런 스탁 행위에 대한 이런 회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메릴 린치나 여타의 다른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권사들도 다 이러한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지가 된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익에 비해서 제재금이 조금 많이 작다 보니까 1억 7,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외국계 증권사고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이 들어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경각심을 아마 이루는 것은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또 다시 한번 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신경전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일본과에 대한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분기점이 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인 분기점이 내일이고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참의원 선거 때 아베 정부가 이런 3분의 2 이상의 이런 정권을 가져가 버리면 그때는 심각한 조금 냉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승리는 하지만 과반 3분의 2 이상을 못 차지하면 조금 길어지는 이런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유력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촉각을 모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소문만 계속 애국 테마라고 불리우는 이런 종목들에는 단기적인 테마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시즌으로 돌입했다는 거. 그러면 실적 발표 돌입이 되면 어떤 업종이 될 것인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종이 뭐 숫자가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5G 이런 통신주, 이런 통신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업종들을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이런 자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내려갈 만한 이런 모멘텀도 없어서 좀 많이 지루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니까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공에는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 양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장마도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1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서울은 31도, 대전은 30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열사병 위험지수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격렬한 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31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만 많은 가운데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6도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